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굿모닝 MBN, 오늘은 뉴스 특보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중부 지역에 쏟아진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밤사이에도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61개 시, 군에서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은 어제 퇴근길에도 폭우가 쏟아져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서울 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도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잠수교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어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밤사이 수도권에 집중됐던 폭우는 아침이 되면서 소강북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경기 남부와 충청권, 강원 중남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35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동으로 해임된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취임 후 첫 방중길에 오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과 예정보다 2시간 더 긴 5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칩보 참여와 사드 문제 등 일부 사안에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사이 비 피해 없으셨습니까? 이번 폭우는 기상청도 본 적 없는 그야말로 물폭탄입니다.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현재까지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불어난 물에 미처 피하지 못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차오른 물에 문이 열리지 않아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이 물에 반쯤 잠겼고 소방 차량이 부서진 창을 통해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집에 들어찬 물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에는 40대 자매 2명과 자매 중 1명의 10대 딸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집에 없었던 할머니가 손녀의 전화를 받고 이웃 주민에게 알린 겁니다. 우리 애들 좀 빨리 도와달라고 막 울면서 그래서 빨리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오고 있었더라고 막. 소방이 배수 작업을 통해 집 안에 있던 3사람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인근의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저지대의 집이 순식간에 잠긴 건데 숨진 40대 자매 중 언니는 평소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흑석동에서는 폭우로 쓰러진 나무와 전선을 정리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실종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경기도에선 폭우로 땅이 무너져 버스 정류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던 30대 여성은 물과 함께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변에 인접한 도로 한쪽 집안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버스 정류장이 있었던 곳이지만 거센 폭우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류장이 아주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어요. 10시 반쯤 돼가지고 되게 퍼붓어요. 12시까지. 그젯밤 11시 40분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30대 여성 한 명이 무너진 도로와 함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물살이 워낙 거세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뭐를 하나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119에 전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버스 정류장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비슷한 시각 사고가 난 곳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하천 범람 상태를 확인하던 70대 여성과 50대 남성 남매가 함께 실종됐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경기 광주시 직동나들목 부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운전 중이던 차량을 덮쳐 30대 운전자가 숨졌고 화성 정남면에서는 직원 기숙사로 쓰던 컨테이너가 매몰돼 40대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 강남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선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인근 학교로 황급히 몸을 피한 주민도 있었죠. 재래시장과 종합병원 역시 수마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을 전체가 급류에 휩싸였습니다. 비바람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산산조각난 가건물 일부 흔적과 폭삭 쓰러진 농작물들만 남았습니다. 직접 들어가 본 가건물 내부는 마치 폭탄을 맞은 듯 폐허로 변해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구룡마을에서만 106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그중 89명이 인근 중학교에 마련된 구호소로 대피했습니다. 네, 어제만큼의 굉장한 그 폭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고립되는 상태까지 돼 있어가지고 119 대원들이 오셔가지고 구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집기와 자재들은 거센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헝클어져 가게 내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은 모두 젖어버려 폐기 처분됐고 시장 상인들은 하염없이 흙탕물만 퍼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시장의 피해가 정말 저희만 아니라 정말 말 못할 수로 너무 큰 피해를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 지하 1층도 밤사이 침수됐지만 큰 피해는 없어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이틀째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산사태로 옹벽이 무너져 전기와 물이 끊겼습니다. 아파트 기계실에 물이 찬 상황인데 복구가 빨리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바다가 된 도로에 오토바이가 이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잠긴 차량을 밀어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버스는 고립됐고 시민들은 반쯤 잠긴 채 힘겹게 이동합니다. 서울 방화대교 인근에선 22대의 차량이 침수됐는데 고립된 운전자 2명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사이에도 중부지방엔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이 잠겨버렸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1,550세대는 정전으로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산사태로 옹벽이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쏟아진 폭우에 아파트의 옹벽이 무너져 내린 현장입니다. 지금도 비가 쏟아지면서 복구 작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파로 모든 세대의 전기와 물이 끊겨 주민들은 하루가 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도 안 나오고 지금 더운데 선풍기도 못 틀고 해서 엘리베이터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는 지인분 댁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전기가 안 되니까 버릴 수가 없어서. 한국전력은 기계실 침수로 전력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수전실이 침수가 돼 있어요. 물을 배수 중인 상태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제쯤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어젯밤 11시 기준 전국 주택과 상가 2,579동이 침수됐습니다. 서울의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단기간에 많은 비가 집중된 탓에 피해 복구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출퇴근길엔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일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버스에 너무 많은 시민이 몰려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퇴근 무렵 경기도 고양 지축역 인근을 지나는 버스 안입니다. 창문까지 물이 차올랐고 창밖으로 보이는 차량은 이동조차 하지 못합니다. 어제 수도권 곳곳에는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4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또다시 퇴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지축역 구간은 선로 침수로 인해 저녁 6시쯤부터 30여 분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선로 침수로 인해 열차 운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산선 열차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에 잠겨 폐쇄됐던 9호선 동작역도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열차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 여파로 시민들이 한꺼번에 버스로 몰리면서 버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오늘도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 출근할 수는 있는지 현장 연결해 서울 시내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잠수교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네, 잠수교가 여전히 물에 많이 잠겨 있군요.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 잠수교는 여전히 흙탕물에 잠겨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잠수교의 수위는 8.63m였는데 지금은 9.62m로 약 1m가량 수위가 늘어난 겁니다. 현재 빗줄기가 잦아들었지만 한강 곳곳에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대곡교, 경기 광주 경안교, 포천 영평교, 강원 원주시 문막교, 그리고 홍천군 홍천교 지점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 중랑교와 오금교 또한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 인근 주민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팔당댐의 수문은 열린 상태인가요? 네, 팔당댐은 초당 14,000톤의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청평댐도 초당 8,500톤가량 쏟아내는 등 북한강 수계댐들은 계속해서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도 2년 만에 수문을 개방하고 초당 2,500톤을 방류할 예정이었는데 수문 개방은 오늘 오후 3시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남한강 충주댐도 모든 수문을 열고 초당 2,000톤 넘게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충주댐 수문 개방도 지난 2020년 9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 있어 북한의 방류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임진강 군남댐 역시 모든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에 얼마나 비가 내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지만 충청 지역은 강한 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현재 충청과 강원 남부, 경북과 전북 북부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특히 충청 남부에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위치하면서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는 비가 잦아들면서 대부분 호우특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강원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남아있고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충청 곳곳에는 호우경보가, 경북 북서 내륙과 전북 북부 서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는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에 최고 300mm 이상, 경북과 전북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전북 남부에는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사고 현장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3명이 숨진 서울 반지하 주택 현장을 찾아 원인을 점검했습니다. 그젯밤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 지시만 한 걸 두고 고립돼 못 나온 것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통령실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달 장애를 앓던 40대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지하 주택이 집중호우에 매우 취약하다며 배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순식간에 딱이 꺼졌다네. 앞서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고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서울로 장소를 바꾸어 개최해야 하며 정부가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끝까지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그젯밤 9시부터 어제 새벽 3시까지 서초동 자택에서 머물며 전화 지시만 한 것을 두고 야당은 이래서 집무실과 관저가 가까워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라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참으로 구차하게 보입니다. 유기관리센터 등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전과 경호 낭비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밤중에 물난리가 난 곳에 대통령이 나간다면 그 의전과 경호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에 머무르면서 대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자택 주변이 침수돼 고립됐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의전 경호 부담을 고려해 매뉴얼대로 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중부 지역 중심의 집중호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천 홍수 및 도심 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해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문제를 점검해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폭우에 서울 강남 일대가 잠기며 피해가 컸죠. 강남은 지난 12년간 5번이나 잠겼을 정도로 유독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에 시달리는데요. 왜 유독 강남 지역의 피해가 큰 건지 배준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강남은 100년 만에 내린 폭우에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차량은 물에 잠겨 둥둥 떠다녔고 대치역 안까지 들어찬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폭우가 올 때마다 유독 강남이 잠기는 이유는 뭘까? 먼저 강남이 서초와 역삼 등 주변 지역보다 10m 이상 낮은 저지대란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스팔트가 집중된 강남 도심에 고여 침수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겁니다. 강남대로 지하 하수관로와 배수시설도 문제입니다. 강남대로 지하 하수관로는 역경사가 생기도록 잘못 설치돼 폭우 시 배수에 취약하고 하수가 반포천 상류에 집중되도록 설계돼 범람 위험이 큽니다. 이러다 보니 이번 폭우에도 강남 곳곳에서 빗물이 역류해 솟아오르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반복되는 강남 침수를 막겠다며 서울시는 그동안 하수관과 빗물 저류조, 하천 정비 사업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2024년까지로 미뤄졌고 반포천 상류에 집중되는 하수를 분산하는 터널 공사도 지연돼 결국 침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배수로 관리와 저류시설 확충을 병행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비해 배수 처리 목표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는 물론 지하 주차장까지 물에 잠기면서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도 5,000대에 가깝습니다. 피해 상황이 모두 집계되면 10,0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던 2011년 7월 강남 폭우 피해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우에 침수됐다며 보험사에 피해를 접수한 차량은 4,791대, 피해액은 658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강남 일대에 비가 집중되면서 침수 피해 40%가량이 외제차입니다. 오남 쪽이 좀 집중됐고 서울에 또 집중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 외상 차량이나 아니면 부산까지 좀 고급 차량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 평소보다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침수 차량은 수리가 어려워 전액 손실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 차량 손해 담보를 선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차량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연월을 최근 시점으로 두고 차량 제작사와 차종, 연식을 입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 가액이 바로 나옵니다. 단 비 피해가 예고된 상황에서 차량 통제를 무시하고 강이나 하천변에 주차했다 침수되면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범퍼 정도까지 물이 차오른 곳을 지나가야 한다면 미리 저단 기어로 바꾼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하지만 가급적 바퀴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긴 곳은 지나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최악의 수도권 폭우 상황입니다. 두 분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 심가연 사회정책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심가연 기자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폭우 상황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앞서 보셨다시피 오늘 새벽을 기해서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 내렸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대신 비구름대가 충청권 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과 충청 등 중남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충청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의 누적 강수량은 500mm를 넘어섰고 충청권에는 내일까지 3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돼 있습니다. 산사태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포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사태주의보가 48건, 경보가 13건 발령돼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관악구, 도봉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지난 2011년 산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우면산에서 토사가 유출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는데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안에서도 좀 지역별로 폭우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날씨 전망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발달하고 있는 비구름대가 워낙 좁은 구역에 그리고 키가 높은 굉장히 강도가 강한 비구름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은 거의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린 반면에 강북 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은 곳도 있었고요. 시간당 강수량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좁은 구역에서 발달하는 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시간의 기상 정보를 좀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틈틈이 좀 배수구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주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평온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맹 칼럼니스트님께서는 기상캐스터로도 활동하셨고 날씨를 오래 봐오셨는데도 이번 날씨는 저희만큼이나 낯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나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에 115년 만에 이렇게 시간당 100mm의 강한 비를 본 거는 예보관들도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상청에서 예보를 낼 때는 일정 예보 기간 동안의 총 강수량으로 말합니다. 3일 동안에 300mm의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 그 양 자체도 많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300mm의 비가 고르게 내린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집중적으로 좀 쏟아붓는다는 게 굉장히 강한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집중호우라고 하는 정의는 보통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하루 내에 80mm 비 혹은 연강 수량의 10% 이상의 비. 그러니까 보통 한 연강 수량은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한 1,300에서 1,400이라는 평균을 본다면 140mm의 비가 하루 만에 내려도 이거가 집중호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만에 140mm,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고요. 지금의 그 호우 경보에 내려지는 어떤 기준들도 앞으로 이런 강도 높은 비가 일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좀 우리가 좀 해결책을 찾고 대안책을 찾는 방안도 좀 필요한 사후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수치적으로 봐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동작구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1시간 만에 130mm가 넘는 큰 비가 짧은 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수가 내렸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체 이런 이상기후의 원인은 기상이변,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지구의 전반적인 기온 상승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서로 다른 두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상청은 공식적으로 7월 27일 날 장마가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선언은 사실 기상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쯤이면은 과거 30년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장마가 끝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장마 전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정체 전선.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립하면서 만들어진 이 경계면에서 내리는 강한 비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장마라고 하면은 이 두 공기의 기단의 성격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보통은 이제 폭넓은 지역에 좀 두루두루 내리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두 공기의 성격이 너무나도 상반되게 발달되기 때문에 이 좁은 장마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발달을 했었고, 그리고 이 공기가 동서간의 원활한 그 공기 흐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시간별 그 강도 높은 비를 뿌리는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날씨의 양상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출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서울 도로 곳곳이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빗줄기가 수도권은 점차 잦아들면서 동부 간선도로 등 일부 구간은 통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곳의 서울시 주요 도시고속도로는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양방향이 전면 통제된 곳은 모두 2곳입니다.
우선 잠수교 양방향이 전면 통제돼 있고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도 양방향이 통제돼 있습니다.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방향, 또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방향도 일방향 통제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3호선 화정역과 원당역 선로 주변이 침수되면서 한때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30분 만에 복구돼서 현재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한강의 지류인 서울 대곡교를 비롯해 강원 원주시 문막교, 홍천군 홍천교, 경기 광주 경안교, 포천 영평교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도로 통제 상황의 경우 현재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통제 정보를 알려주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토피스를 참고해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심가현 기자가 짚어준 대로 출근길 준비하시는 분들 교통정보 꼼꼼하게, 특히 서울 안에서 이동하시는 분은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토피스 참고하셔서 어느 도로가 막혔는지 확인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좀 여쭤보면 기상청에서 7월 말, 7월 27일로 기억합니다. 이때 사실상 장마가 끝났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지금 8월 초에 굉장한 장마가 어마어마하게 물폭탄처럼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치면 좋겠지만 또 앞으로 장마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이 정체 전선이 남북을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비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상청은 2008년에 장마 예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말은 장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시작하고 끝난다라기보다는 이 정체 전선이 두 공기의 세력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맘때는 무더위가 시작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말은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가득 메우고 북쪽의 찬 공기는 좀 힘이 약해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쪽의 찬 공기가 이례적으로 일찍 남하하면서 보통은 이제 2차 장마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가을쯤에 보통 나타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찬 공기가 확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넘어가는 건데 이번에는 이 블로킹 현상, 그러니까 동서간의 흐름을 원활하게 막고 있는 이 블로킹의 여러 가지 그런 기압 배치 영향으로 인해서 두 공기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강도적인 부분에서 좀 부딪히는 것들이 좀 다른 그 장마 때와 여름철과 좀 다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을 장마라는 표현도 나오기는 하던데 그럼 이게 여름 장마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을에 보통 이제 나타나는 그 시기의 문제인 건데 지금 뭐 여름철 아직은 이제 가을이 아니니까 여름에 나타나는 뭐 2차 장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확장을 하는데 혹시 어제 퇴근을 좀 몇 시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저는 좀 늦게 집에 귀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장마 전선이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밤 공기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북쪽에서 넘어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세력도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어제 밤에 잠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 시달리지 않고 좀 잘 정도로 한반도 주변에 굉장히 세력에 다른 공기의 대립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좀 이런 강도 높은 좀 집중호우의 대비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어주셨군요. 지금 저희 MBN 제보창에 시청자분들이 많은 제보 영상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심가연 기자, 이 제보 영상 한번 짚어주시죠. 어떤 영상들이 왔습니까? 네, 먼저 서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한번 언급됐습니다만 어젯밤 서울 금천구 한 도로의 침수 모습입니다. 바닥에 물이 가득 들어찬 가운데 우산을 쓴 시민들이 침수된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고 시내버스도 불어난 물길에 속수무책으로 운행을 멈췄습니다. 다음은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동작구 성대 전통시장입니다. 바닥에 마련된 배수구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불어난 물길에 휩쓸려 나온 쓰레기들이 시장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오후 4시쯤 경기 양평군 강장면의 영상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도로 옆에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마을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마을 주민들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다음은 어제 저녁 6시쯤 고향 덕양구 선유동의 모습입니다. 도로를 지나는 차 양쪽으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튀어오르고 줄에 묶인 개들이 오갈 데 없이 물폭탄에 발이 묶였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촬영된 영상도 어제 내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빗물로 가득 차 하천을 연상시키는 도로에서 한 남성이 수영을 하기도 하고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물에 잠긴 차량 위에 올라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시민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제보 영상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7호 태풍 무란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는 않는 건가요? 네, 7호 태풍에 대한 영향권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이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적도 부근에 남는 열들의 굉장히 강한 에너지와 수증기를 가지고 중부 지역까지 중위도까지 이제 북상을 하는 막강한 이제 세력인데 5호 태풍 송다와 6호 태풍 트라스의 경우에는 세력 자체는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 태풍 자체가 머금고 있는 수증기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했던 저기압을 굉장히 강하게 발달시키는 그런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7호 태풍은 워낙 위치 자체가 베트남 부근 쪽이고 방향까지도 서쪽으로 방향을 틀기 때문에 여기에 태풍의 영향까지 가세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걸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남부지방은 더워 죽겠다, 폭염특보다 이렇게 지금 상반된 날씨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의 기후 변화에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극과 극인.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남부지방 같은 거 결국에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 전선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부지방은 아주 덥고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우나 같은 그런 더위. 특히 이제 습도가 낮으면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실제 이 기온계의 온도가 30도를 살짝 넘다 하더라도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폭염 경보 수준인 35도 이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 이 폭염에 대한 강도는 남부지방은 좀 수그러들기는 하겠지만 다시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하게 되면은 다시 남부지방은 폭염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 심가연 사회정책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비대위 출범으로 자동 해임된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최다 선인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옅은 개파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초심을 잃고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비대위의 첫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적으로 경제 상황과 민생이 어려워져서 퍼펙트 스톰마저 예고되는 이때 우리는 우리끼리 갈등하고 분열할 자유조차 없습니다.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다시 한번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도부 사퇴를 거부해온 친이준석계 김용태 최고위원은 무엇이 국가와 국민, 당을 위해 중요한 것인지 고민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관한 토론회를 마친 뒤 비대위 전환 추진 이후 처음으로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그래야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제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비대위 구성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될 계획인 가운데 안철수, 김기현 의원 등 당권 주자들 간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제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의원실은 SNS를 통해 김혜경 씨가 경기 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며 김 씨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일 김 씨와 당 관련 인사 3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했던 점심 식사의 비용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는 나이를 1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했던 책임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교육부 탓, 야당은 대통령 탓이라면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회의 도중 대통령실에 지침이 적힌 쪽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마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대신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상윤 차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해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학제 개편 추진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은 교육부를 겨눴습니다. 대통령실과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합작품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교육부가 너무 이렇게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그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이걸 언론에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전달한 쪽지가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장 차관이 권성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손에 쥐고 있는 게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건데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정상적이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이다고 맞부딪혔습니다. 이거는 차관은 여기 와서 그냥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차관이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의 의견을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국민대 판단에 대해 장 차관은 대학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인 광복절 특사를 놓고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특사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오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사면심사위원회는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 위기가 심각한 만큼 경제인 사면이 대폭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거론됩니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으로 경영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어 재계의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또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정치인들은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반대 여론이 많은 정치인 사면은 지지율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층의 지지 회복을 급선무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전체적 여론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에 달려 있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취임 후 첫 방중길에 오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사드 문제 등에선 입장차도 확인됐습니다. 강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G20 외교장관 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마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소인수 회담에 이은 확대 회담까지 2시간가량 진행될 것이란 당초 계획과 달리 3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은 시작됐지만 왕이 부장이 먼저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面向下一个30年，中韩应当坚持独立自主，不受外界的干扰影响，应当坚持。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치포 가입 등을 논의 중인 우리 측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장관은 공급망 협력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강조하며 화이부동을 언급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익과 원칙에 따라 화의부동의 정신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이 문제가 향후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양측은 공감했습니다. 다만 양국 장관 모두 깊이 있게 각자의 사드 관련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는데 서로의 입장 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측은 북핵 문제 등에 있어서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관해서도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희호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7월 마지막 주 기준 재감염 추정 사례는 2만 8천여 명으로 주간 확진자의 5.43%를 차지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15만 명에 육박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재감염 추정 사례는 28,966명으로 주간 확진자의 5.43%였습니다. 7월 둘째 주 3.71%의 재감염률과 비교하면 재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방역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재감염 증가세는 누적 최초 감염자 증가, 그리고 BA.5와 같은 전파력이 높은 변이의 우세화, 자연 면역 또는 백신 면역의 효과 감소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델타 변이 유행 시기보다 오미크론 BA.1 유행 시기에 재감염 발생 위험이 4배 가까이 높았고 BA.2 유행 시기엔 약 10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0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 9,89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4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117일 만입니다. 오후 9시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 6,364명으로 집계돼 오늘 0시 기준 15만 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중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준강간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건데 가해 학생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경찰은 인하대 가해 남학생을 검찰에 넘기면서 준강간치사와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증거 부족으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 학생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검찰은 당시 범행 현장이 지상 8m 높이여서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의식이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성범죄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불법 촬영 혐의는 피해자가 찍힌 부분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락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1심 재판에서도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54년 전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생존자가 처음으로 우리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희생자가 9천 명이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학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베트남 정부 공무원이었던 득저이 씨는 80의 노인이 되어서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Các đơn vị bảo vệ đó là tôi nhận cái mái che 25 là báo tin là dân lính của Hàn Quốc giết hại dân thường của phân nhất phân nhị. 베트남 전쟁 당시 8살이었던 티탄 씨도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건 한국군이었다고 주장합니다. Vì đây là vụ thẩm soát của lần phân nhị phân nhất chúng tôi là ngày 12 tháng 2 năm 1968 do quân đội Hàn Quốc đã gây ra thì gia đình tôi chết hết 5 người. 2년 전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 그녀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직접 우리나라 법정에 섰습니다. Thì đầu tiên tôi có nguyện vọng tôi qua đây để ra trước tòa, mong tòa và chính phủ Hàn Quốc phải thừa nhận việc này. 이들은 법정에서 지난 1968년 2월 한국 군인들이 폭리마을 주민 수십 명을 살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최초의 베트남인 증인신문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추산한 피해자는 9천 명에 달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볼리비아엔 죽음의 도로가 있습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험한 도로라서 매년 수백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안개 낀 안데스 산맥을 굽이굽이 돌아 도로가 나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을 추모하는 십자가도 있는데요. 워낙 사고가 잦아 볼리비아 사람들 사이에선 죽음의 도로라 불리는데 10년 전부턴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폐쇄됐습니다. 그러자 최근 신기하게도 야생동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공해가 사라지자 온갖 희귀한 새와 다양한 종의 동물들을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젠 죽음의 도로가 아니라 숨쉬는 도로라고 불러야겠네요. 미국의 한 생방송 도중 재미있는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진행자가 아무도 몰랐던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진짜 즐거움은 아주 작은 일에서 오는 것 같네요. 미국 시카고의 기상캐스터가 생방송 도중 빵 터졌습니다. 뒤편에 있는 기상도를 만지자 화면이 손가락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신기한 듯 화면을 느렸다 줄였다 이리저리 움직여봅니다. 뉴스 앵커도 나와 화면을 만져보고는 깜짝 놀라는데요. 터치스크린 기능이 있는 줄은 방송국 직원 그 누구도 몰랐던 겁니다. 두 사람의 유쾌한 방송사고는 트위터에서 단 하루 만에 68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네요. 유럽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될 올여름. 다행히 모두에게 최악의 여름은 아니었는데요. 프랑스 브르타뉴의 이 사람들은 최고의 여름을 보냈네요. 토판 위에 하얀 소금꽃이 피었습니다. 최고 기온 40도를 기록하는 폭염 속에 이곳 게랑드의 염전 사업은 뜻밖의 풍년을 맞았는데요. 여름 내 비가 내리지 않아 소금 생산량이 급증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게랑드 소금으로 유명한 이 토파뇽은 미국에서 킬로그램당 우리 돈 13만 원에 거래되는 귀한 소금입니다. 소금을 긁어 모으느라 40일 넘게 쉼없이 일한 연부들도 있는데요. 올여름 유일한 승자가 있다면 연부들이 아닐까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지만 충청 지역은 강한 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현재 충청과 강원 남부, 경북과 전북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특히 충청 남부에는 붉은색의 폭이 좁은 강한 비구름이 위치하면서 대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는 비가 잦아들면서 대부분 호우특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강원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남아있고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충청 곳곳에는 호우경보가, 경북 북서내륙과 전북 북부 서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장마 기간 평균 강수량보다 더 많은 비가 월요일부터 어젯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시면 경기도 양평에 532.5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에도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모레 새벽까지는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에 최고 300mm 이상, 경북 북부와 전북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남과 영남,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 32도, 제주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중부지방은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 동안 대부분 지역의 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폭우 제보 영상은 MBN 뉴스의 큰 원동력입니다. 저희는 보내주신 영상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신속 대처 필요성을 알리고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안전한 하루, 안전한 출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